네, 지난 1월 6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이 정치권의 움직임도 한층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초당적인 대처를 다짐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영준, 유형아 두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김 교수님. 이 북한의 핵실험 그동안 4차례는 2년, 3년 주기로 이루어졌는데 1월 달에 핵실험하고 나서 불과 8달 만에 다시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정일 17년 통치 기간 동안에 핵실험을 2번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김정은 체제 속에서 4년 7개월 만에 3번의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북한이 얘기하는 핵과 경제의 병진해서 네.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네. 나름대로는 5년 내에 이것을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제가 실질적으로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핵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내부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핵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것, 그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 보면 체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체제의 공고성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유 의원님. 네. 이번 핵실험은 또 핵탄두 폭발 실험이어서 기존의 4차 핵실험과는 다르다. 예. 해서 특히 그 핵탄두의 어떤 표준화, 규격화를 지금 북한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핵 위협이 정말 이제 피부로 와 닿는 지금 그러한 지금 이번 이제 어떤 실험,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또 어떤 핵 위협이 지금 조금 더 보다 더 지금 이제 실전적인 지금 이제 그런 단계가 왔다,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8개월 전에 4차 핵실험 때하고 지금 국민 여론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네. 5차 핵실험을 하면서 국민들이 야, 이거 진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아마 그것은 뭐 정치권이라든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4차 네. 핵실험 때의 6kg의 위력이 이제는 10kg의 위력으로 바뀌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유엔 안보리 결의 네. 2270호를 통해서 제재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길들은 마열이 가렸다. 이런 부분을 표시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대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겨냥해서 자기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협상에 들어가자.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이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이런 분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굉장히 그런 국제정치적으로 상당히 다른 측면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이 핵무기가 실전 배치될 날도 머지 않았다는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우리 군 당국, 정보 당국이 좀 제대로 좀 감지를 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가지고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총리와 통일부 장관이 핵실험을 하는 그 시간에 서울에 없었거든요. 이런 걸 놓고 지금 뭐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굉장히 뭐 정보 능력 관련돼서는 뭐 수차례 나왔었는데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히려 우리의 정보 능력보다는 과연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중국에다 사전 통보했느냐라는 게 더 관점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중국도 몰랐는데 대한민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여하튼 간에 지금 뭐 미국, 한국이 이러한 공조체제를 통해서 북한을 아주 굉장히 면밀하게 감시하고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이런 식으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국이 갖고 있는 정보 수집 능력보다는 이 사후 조치가 어떻게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도 높게 네.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 자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또 나가서 남남 갈등이 가져온다면 그것은 아마 북한에서 바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야, 정부, 국민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진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비상사태에 임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북 정보 능력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우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일본은 조금 그 북한의 그 네. 풍계리 부근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상 동향을 감지를 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 어떤 군사 정보를 좀 보다 긴밀하게 교류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일 정보 보호 협정도 상당히 좀 거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금 하여튼 뭐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지금 그렇죠. 북한의 이명박 변화에 정부 시절 대해서 때도 거론이 됐었죠.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네. 이 한국의 정보 능력만 갖고서는 현재 수준을 갖고서는 북한의 어떤 이런 변화라든가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잡아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에 따른 이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상당히 안보를 강조하는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과거에 뭐 진보적 정권이라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돼 있지만 네. 보수적 정권으로서 안보를 강조하는 정권인데 자꾸만 이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안보 문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는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박 대통령이 이제 귀국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논의하겠지만은 합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그냥 다 휴가 가고 반은 전투 태세에서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히 북한의 9월 9일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북한 정권 수립일인데 그러면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었던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지방에 가 있었고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허점들이 보수 안보 정권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런 네.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전 파악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뭐 일본은 굉장히 감청 능력이 뛰어나서 이 상당히 9월 9일 날 어떤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차 핵실험 때도 그랬고요. 인공 지진이 어떤 뭐 기상청에 의해서 밝혀진 뒤에 이게 핵실험인지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가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잖아요. 네. 그 보수 정권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결국 안보인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예측 가능했었던 정치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구절이라는 건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누차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사전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 계시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수록 더욱더 이게 촘촘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아유 뭐 우리 능력 가지고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패배의식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것은 충분히 질타를 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었던 건데요. 2006년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보통 추석 전후로 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남남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이렇게 도발을 함으로써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든지 아니면 체제에 대해서 반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노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촘촘하게 준비를 했었고 또 감청도 하고 또 나가서 준비를 했었을 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군 당국의 정보 수집 능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뉴욕 특파원도 전해줬는데요. 네. 오늘 긴급 열린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2270호 결의안이 뭐 비군사적인 조치로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압박 조치라고 강조가 됐는데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어떤 북한에 대해서 뭐 돈줄을 조이는 게 더 강력해질까요? 어떤 안이 좀 담길까요? 참 그게 지난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도 상당히 강도가 높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해서 입출항에 대해서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 그리고 항공유라 수출을 금지시키고 광물인가요? 광물도 수출을 금지시키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정부에서 중국한테 요구했던 건 원유 수출 금지를 요구했단 말이죠. 가장 네. 결정적인 문제니까. 그게 옥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정권도 사실상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 그것은 협조를 안 하고 있고요.
중국은 아직도 북한을 전략적 가치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싸움에 있어서 북한을 전략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용해야 미국의 군사력 우위가 동아시아 우에서 중국과 뭐 균형을 갖는다든가 중국이 우위에 쓴다가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또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수준으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의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과연 중국이 그런 압력과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냐. 특히 이제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또 중국이 이 문제를 명분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물론 결과는 봐야겠지만은 참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이런 핵실험이 5번째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정부의 대응 대책들이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었어요. 반짝하고 끝났다는 거죠. 네. 지금도 한번 보세요. 4차 핵실험 이후에 얼마나 강도 높은 유엔 대북 지지가 있었습니까? 네. 그게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동참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두 번째 팩트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하여튼 이 모든 부분을 완성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이번에는 뭐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올해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얘기하는 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뭐 한국, 미국, 일본이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긴급 안보 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한다든지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전화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뭐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대응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우리 일각에서 나오는 전술핵을 다시 도입한다든지 네. 핵무장론을 다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국과 함께 핵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동의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정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었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뭐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긴급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긴급 행동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 실효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대통령께서 추석 전에 반드시 원포인트 여야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보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동아시아 전략회의에 참석하셔서 있었던 여러의 그 수뇌부와의 대화 내용도 야당 대표들한테 설명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추석 전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도 충분하게 정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뭐 이 북핵 규탄하는 데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이 또 규탄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북한의 핵도발을 이제 규탄하는 뭐 문재인 대권 후보 잠룡들도 상당히 이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이런 걸 했지만은 과연 이제 김 교수님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뭐 사드 배치도 사실상 뭐 지금 정치적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드라는 것은 뭐 양날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뭐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라든가 그러나 네. 이제 동아시아에서 외교적인 문제,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는 상당히 불충분한 과정으로 하는데 이거 하나 갖고 정치권에서 기냐 아니냐고 따질 단계는 이미 넘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동아시아의 어떤 그 핵균형이 파괴되고 그리고 군사적 부분이 균형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안보 문제라든가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 그리고 동아시아 앞으로 남북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어떤 식으로 이제 대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구체적으로 그럼요. 예. 좀 뭐 실효성 레짐 있게. 체인지 나오는데 뭐 레짐 체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말만 레짐 체인지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또 여권 일각에서는 네. 우리나라도 이제 핵을 좀 무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야말로 뭐 핵 무장론을 네.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 저는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정몽준 전 대표가 몇 년 전에요. 전술핵을 도입해서 북한 핵에 관련돼서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이제 와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니까 이제서 핵무장론 얘기 나오고 전술핵 문제 그만큼 통찰력이 떨어졌던 겁니다.
지금 비대칭 게임이거든요. 완전한 비대칭 게임인데 이거를 대칭화시키고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 비대칭화는 그대로 이룩한 상태에서 협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핵무장론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핵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정부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국내 문제와 연결시켜서 좀 미안하지만 이런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정상화가 되고 그러고 나서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현재 우리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정부가 풀어야 될 이 문제를 빨리빨리 매듭을 짓고 네네. 그리고 나서 가야지만이 좀 효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당장 이 사드 배치를 놓고 네. 그동안 이 반대를 해온 야당의 입장에서 이번 5차 핵실험 때문에 좀 변화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계속 반대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사드 배치를 갖고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할 그러한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북한의 5차 핵실험, 그리고 앞으로 6차, 7차 핵실험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도 우리가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까지 지금 과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단계에서 그러면은 이 김정은 정권과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냥 과거에 같이 뭐 DJ 정권 때처럼 남북 대화를 하자. 이거는 별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현재는요. 박지원 뭐 대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그러면 핵 문제는 또 이제 NPT 탈퇴라는 문제가 걸리고 네. 국제 경제라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좀 머리를 맞대고서 새로운 대북 관계에서의 새로운 전환점. 네. 그것은 뭐 미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중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대책을 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라오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조기 귀국을 해서 뭐 이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도 열고 뭐 북한의 이 김정은이 정신 상태는 이 네. 통제하기 어렵다, 통제가 불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대내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해야 될 조치가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네. 전에 말씀드린 원포인트 안보 여야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사드 배치 이후에 대안이 없다는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야당 의원을 못 만납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제는 5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라도 무조건 사드 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 전원을 초대해서 청와대에서 난상 토론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 지도 체제도 바뀌었기 때문에 조속히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민생이든 안보든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